우리에게 손은 사랑하는 이를 만지는 온기이자 일상을 지탱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1612년 로마의 차가운 법정에서 19살 소녀 아르테미시아에게 그 손은 진실의 값이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외쳤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녀의 이름은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이제 400년의 침묵을 깨고 당신을 그날의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이것은 한 여자의 비극을 관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비극을 어떻게 해부하여 불멸의 복수로 바꿨는지, 그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내면의 연대기입니다. 1593년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교황과 추기경들이 다스리는 도시,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도시, 그리고 동시에 여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좁은 우리였습니다. 오라치오 젠틸레스키. 아버지는 카라바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그는 천장이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그녀에게 세상은 이 화실이 전부였습니다. 거리를 걷는 것, 시장을 구경하는 것, 다른 소녀들처럼 웃으며 수다 떠는 것, 그 모든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천상의 아름다움을 그릴 때 딸은 땅 위의 무게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성모의 순결함을 그릴 때 딸은 수잔나의 공포를 그렸습니다. 다른 화가들은 수잔나를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남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하지만 17살 아르테미시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몸이 어떻게 관찰되고 평가되고 침범당하는지. 아버지는 딸의 천재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재능을 어떻게 세상에 내보낼 것인가. 여자는 화가가 될 수 없는 세상에서. 그래서 그는 결정했습니다. 딸에게 선생을 붙이기로. 그것이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611년 아고스티노 타시, 35살, 원근법의 대가, 교황청의 프레스코아를 맡은 촉망받는 화가, 그리고 강간죄로 고소당한 전력이 있는 남자, 자신의 처제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남자. 하지만 로마의 법정은 그에게 관대했습니다. 그는 자유로웠고 여전히 성공했습니다. 타시는 아르테미시아의 재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고립을 보았습니다. 18살. 외부 세상을 잘 모르며 아버지 외에는 남자를 만난 적 없는 가르침과 침범 사이의 경계. 그것은 얼마나 얇은 벽입니까? 권위와 폭력 사이는, 그리고 신뢰와 배신 사이는. 1611년 5월 6일 오라치오가 집을 비운 날, 아르테미시아는 18살이었습니다. 가르침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침범. 그녀는 저항했습니다. 손톱으로 그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화실벽은 두꺼웠고 로마의 거리는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가 더 끔찍했습니다. 그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 명예를 지켜주겠다. 그녀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18살에게 세상은 아직 너무 복잡했습니다. 9개월 후 아버지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딸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딸의 명예가 추락했기 때문에, 화가 젠틸레스키 가문의 명예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는 타시를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법정이 그녀를 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로마의 법정은 또 다른 종류의 고문실이었습니다. 1612년 3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의 재판. 하지만 그것은 정의를 찾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남자들이 19살 소녀의 사생활을 합법적으로 관음하는 축제였습니다. 판사는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가 당신의 옷을 어떻게 벗겼는가? 그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갔는가? 당신이 정말로 저항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는가? 그들은 그녀의 처녀성을 검사했습니다. 산파를 불러 공개적으로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 모든 굴욕이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타시는 부인했습니다. 그녀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자발적이었고 자기를 유혹했다고. 법원은 중세부터 내려오는 방법인 고문으로 그녀의 진실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일 내 손가락을 밧줄로 조이는 고문. 거짓말을 하면 손가락이 부러진다고 믿어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견딜 수 있다고. 그녀는 외쳤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손가락이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재판은 끝났습니다. 타시는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시아는 그녀에게 남은 것은 부서진 손가락과 산산조각 난 명예, 그리고 붓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정의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법정은 그녀에게 정의 따위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는 그녀의 미래를 빼앗았습니다. 그것은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칼이 아닌 붓으로. 그녀의 붓질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살점을 도려내듯 과감하고 뼈를 깎듯 정교해졌죠. 그녀는 성경 속 영웅 유딧을 소환했습니다.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 적장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벤 여인. 카라바조의 유딧은 겁에 질려 있지만 젠틸레스키의 유딧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온 힘을 다해 목을 누릅니다. 가해자의 비명소리가 캠퍼스를 뚫고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녀는 소매를 걷었습니다. 피가 튀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그녀는 적장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녀는 칼을 깊숙이 박았습니다.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이것은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백입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이 캠퍼스 위에서 한다. 수천 번, 수만 번. 그리고 세상은 이것을 보고 박수칠 것이다. 이 순간부터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집행자가 되었습니다. 타사는 5년형을 받았지만 형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권력 있는 후원자들이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는 계속 그림을 그렸고 돈을 벌었고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시아는 로마에서 더 이상 화가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이 아니라 그녀의 수치를 기억했습니다. 강간당한 화가, 명예를 잃은 여자. 그녀의 재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상처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로마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도시는 그녀에게 무덤이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받는 곳. Non tornerò mai più. 613년 11월 아르테미시아는 로마를 떠났습니다. 형식적인 결혼을 통해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묻었습니다. 목적지는 피렌체. 메디치 가문이 다스리는 예술의 도시. 피렌체는 달랐습니다. 로마보다 자유로웠고 예술가들에게 더 관대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전략으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비극을 좋아하지만 성공한 비극은 숭배한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고문을 견뎌낸 여성 화가, 로마 법정에서 싸운 전사,
이 서사는 그녀를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고통에 호기심을 느꼈고 그녀의 작품에 프리미엄을 지불했습니다. 그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여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 가격을 직접 협상했고 남성 화가들과 똑같은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1616년 7월 19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는 여성 최초로 피렌체 디자인 아카데미의 정식 회원이 됩니다.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름을 올렸던 그곳에 한 여성이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이 자화상을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을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예술 그 자체로 그렸습니다. 회화를 위인화한 여신 자체로. 이것은 선언입니다. 나는 너희가 관음하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세상을 창조하는 예술가다. 그녀의 성공으로 밤이면 화려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연회가 끝나고 촛불이 꺼지고 모두가 떠난 밤,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공한 화가를 보았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로마의 그 법정에 서 있는 19살 소녀를 보았을까요? 그녀는 평생 유딧을 그렸습니다. 같은 장면을 수십 번, 언제 그리든 칼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공은 상처를 덮어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로마에서 피렌체로, 피렌체에서 베네치아로, 제노바로, 런던으로, 그리고 마침내 나폴리로.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그녀는 붓을 잡았습니다. 딸에게, 후원자에게, 동료 화가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여자의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나는 남자들처럼 그림을 그립니다. 아니, 더 잘 그립니다. 내 손은 부서졌지만 내 정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그녀의 손, 주름지고 관절이 굵어졌지만 여전히 붓을 쥐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림을 그립니다. 같은 주제 하지만 완전히 다른 그림. 젊었을 때 그녀는 수잔나의 공포를 그렸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분노를 그렸습니다. 그녀의 화풍은 변했습니다. 초기의 날카로운 분노에서 이제는 더 깊고 차가운 확신으로. 그녀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653년경 그녀는 나폴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도 장소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화가의 죽음치고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미술사는 그녀를 지웠습니다. 아니, 지우려 했습니다. 여자치고는 잘 그렸다. 이 한 문장이 400년 동안 그녀를 덮었습니다. 그녀의 천재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성별만 보였습니다. 1970년대 페미니스트 미술사학자들이 그녀를 재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경악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 기록이라는 것을, 고통을 예술로 승화한 최초의 현대적 여성이라는 것을. 손가락에 밧줄이 감겼을 때 그녀는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법정이 그녀를 짓밟았을 때 그녀는 침묵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녀를 지웠을 때 그녀는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붓으로 세상을 다시 썼습니다.